당연히 전자입니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이 그전에는 보지 못하셨던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함을 함께 갖춘 네. 새로운 정치인을 보여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고요. 그 신사의 품격이라는 것에는 정치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 청소년이 봐도 해가 되지 않는 정치 네,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에게 교육적인 좀 도움이 되는 정치 그것을 제 중요한 가치로 내세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저나 혹은 뭐 제가 속한 정당이나 정부나에 대한 뭐 저급한 비난, 저급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대하게 되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정치 전체에 대한 불신과 어떤 혐오가 조장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제대로 하는 정치와 그렇지 않은 정치가 분간이 안 되는 모두가 한꺼번에 아유 맨날 싸우기만 해 똑같이 뭐 이것은 사실 제가 원하거나 지향하는 정치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와 참을성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또는 우리는 정치의 금도와 품격이라는 기본적인 울타리 안에서 좀 대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사실 가장 중요한 정치에 있어서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예이고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스포츠로 비유를 해드리면 육상 있지 않습니까? 달리기. 육상을 열심히 한 선수는 축구나 야구나 다른 스포츠에서 또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했던 일들, 경찰관, 그리고 학자, 또 방송인, 저자, 이러한 그 활동들은 정치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체력이랄까요? 스포츠에서 육상처럼 달리기처럼 기본적인 그런 바탕이 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갖춰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설득한다든지 대중 연설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그 부분들은 제가 교수를 하면서 13년 동안 단련되어 왔고 특히 방송을 하면서 카메라 마사지도 받고요. 그래서 대중들께 좀 쉽게 전달해 드리고 간결하면서도 때로는 강한 그 이미지와 어떤 의미를 전달해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서 그게 정치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하거나 순간순간 많은 갈등적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때 그 전에 제가 겪었던 경찰관으로서 겪었던 수없이 많은 민생의 사건들 절도,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혹은 그에 대한 의혹, 의심, 무고 사건 그런 것들을 겪어 나가면서 표면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을 바라보고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이 좀 생겼고요.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분석적으로 접근을 하고 지금 당장은 욕을 먹을지 몰라도 지금 당장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 몰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진실인지가 밝혀진다는 그런 어떤 신념을 만들게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 활동을 하면서 뭐 조변 섞게 하고 이때 저렇게 뭐 저럴 땐 이렇게 움직이거나 인기에 연연하면서 인기 영합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준 큰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공익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들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느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어떤 이렇게 밥상에 오른 반찬이나 어떤 샵에 있는 물건들처럼 어떤 직업을 고를까 그 중에 어떤 것이 공익적이고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진학할 때 경찰대학을 선택하게 된 것도 경찰대학이 공익적인 가치를 가진 곳이라서 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제 상황에 제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했고 그 이후에 주어진 경찰관이라는 직업을 수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 또 그 상황에 제가 맞닥뜨린 부조리, 불합리, 모순,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란 걸 더 선택을 했고요. 답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뭐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 예를 들어 뭐 기업에서도 워낙 높은 연봉이 있는데 연봉이 낮은 공익적 일을 택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가장 큰 고민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사건을 접하기 전에도 이미 경찰대학에도 모순과 부조리가 있고요. 경찰 조직에도 있고요. 사회 전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가 화내고 문제 제기해야 하며 어떤 것은 참아야 할지 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어느 임계점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관행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묵인하거나 뭐 허용하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두는데 어느 부분 이상부터 이거는 도저히 내가 알고 있는 한은 도저히 묵갈 수는 없어. 라는 그러한 그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혹은 뭐 갈등이 빚어진 적도 있었고 그러던 이제 저의 삶의 그 궤적과 좀 만나 있는 거죠. 그러다 2012년 말에 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면야 그냥 제 뭐 생업에 종사하고 외면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경찰대학 교수이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경찰의 신뢰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범죄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저답지 않다? 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밝혔는데 그 의견을 밝히는 행위 자체가 그런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왜 한쪽 편을 드느냐? 이런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되었고 그때 제가 가진 선택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을 닫겠습니다. 라고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면 조용해지는 상황이었죠.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제 신분에 대한 문제가 표현도 마음대로 못하고 의견도 마음대로 못 내는 것이라면 차라리 제가 가진 이 신분을 내려놓고 벗어두고 직업을 버리고 이 사건에 대한 제 의견을 밝히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이 제게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때 역시 나는 누군가라는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이 표창원이라는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인가 이것이 가장 큰 그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그동안 내가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학생들에게 요구하고 또 사회에 계속 이야기를 던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순간에서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가 가진 신념과 생각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따랐을 뿐이고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른 것은 이 직업을 그만두면 뭐 먹고 살지? 가장 이제 큰 문제였죠. 당장 월급을 못 받으면 과연 이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제 아내도 있고 두 아이가 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제 걱정이고 걸림돌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이라는 커뮤니티 제가 속했고 제가 그 일원이었던 그 전체의 인식과 제가 많이 달랐거든요. 그 상황을 보는, 그 사건을 보는. 그리고 그 경찰 조직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 보수적인 이러한 이데올로기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저의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많은 동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닥칠 그런 소외, 외로움, 예를 들어 다른 뭐 소위 말하는 뭐 운동권 출신이라든지 다른 민간 사회에서는 오히려 저나 저희 집단을 조금 이제 적대시한다든지 경계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속한 이 집단에서 혼자 떨어져 나왔을 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세상 나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거.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동창회 같이 하는 그런 모임에다 같이 가시고 청와대도 초청도 받으셨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열렬한 지지자셨어요. 경상북도 포항 출신이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저희 외가 전체가 뭐 저희 어머니 완전히 뭐 한 3개월 동안 알아놓으셨고 제 주변의 가족 전체가 이제 제가 도대체 왜 저래? 라는 그런 반응들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 주변의 가족들의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큰 좀 갈등적 요소였고 고민이었습니다. 불현듯 한 가지가 질문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계기, 설득당하게 된 계기가 범죄를 줄이고자 항상 머릿속에 줄이고자 하는 생각이 꽉차 있었을 때 정치가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설득당하셔서 했다고 하셨는데 진짜로 정치에 들어가 보니 그렇습니까? 네.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잘만 한다면.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나 제가 이제 나왔던 프로를 보신 분들이 제가 한 이야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연쇄살인이라든지 뭐 연쇄성폭력, 아동학대 끔찍한 잔인한 도저히 나랑 같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 괴물 같은 범죄자들의 모습을 저는 직접 만나잖아요. 만나서 이야기 듣고 또 그 사람들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온 삶들을 다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봐야 하고 프로파일러는. 그러면서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괴물이 아니에요. 절대로.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가 접하고 살아왔던 사회 환경과 가정 환경 속에서 계속 조금씩 망가져왔던 사람들이고 방향성이 사회를 적으로 돌리고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자기는 피해를 입었다라는 피해의식 속으로 몰아넣는 그래서 사회 전체에 대한 복수 심리를 키우게 되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고 한들 도대체 1년에 몇 명을 분석할 수 있으면 몇 명을 검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관들이 열심히 뛰어서 아무리 검거를 많이 한다 해도 그 다음 해는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똑같이 범죄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은 현상의 유지 역할인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럼 근본적인 그 원인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은 제대로 된 복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사회가 조금 더 보듬고 감싸고 하나의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가 제대로 형성되는 곳이었을 때 비로소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의 뿌리와 근원이 좀 조금씩 줄어들고 해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정치 이외에 무엇이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제대로 만들고 정책을 제대로 이어나가고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잘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좀 혼내주십시오. 저를 포함해 정치 모두를. 네. 아픕니다. 네. 아프고 예. 그러니까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의 어떤 뭐 흑백 논리적인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저희를 포함한 전체 그 집권 세력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동안 저희들이 해온 것에 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방법과 방향성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뇌는 이해는 이라는 것을 놓고서 그렇지 못하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조금 토론을 해보고자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진 그런 그 품격 있고 집권 세력으로서의 헌법을 존중하고 기존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이 가진 기술과 힘과 역량을 총동원을 해서 사회 개혁을 이뤄내고 정치 개혁을 이뤄내고 사법 개혁을 이뤄내는 그러한 이제 능력이 부족이다라는 지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날 민심도 중요하고 다음 총선도 중요하고 다음 이제 대선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 크게 보면 20만 년이 넘는 인류 역사, 좀 더 줄여서 보면 5천 년의 대한민국 역사, 앞으로의 이제 100년, 그러한 방향성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장의 설날 민심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 저희도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거나 희망 섞인 그런 통계를 막 부풀려서 말씀드리거나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냥 있지도 않은, 혹은 아직 확실해지지 않은 그런 기대만을 부풀려서 말씀드리거나 혹은 상대방의 어떤 문제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막 침소봉대해서 설날 밥상에 오히려 그들의 부정부패 비리나 실수나 잘못들이 오르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과거에 사용하던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미디어 전략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순간은,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여론이 좀 호전되거나 이 악재 악수를 조금 감추거나, 혹은 현재 그 사건에 대한 접근도 저희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한쪽으로는 당연히 해당되는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의심 가는 정황 등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이야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그 부분까지는 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재판 판결문에 있는 법리적인 부분, 증거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 반론 제시 등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혹여나 현재의 법원과 재판부, 이 사건의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진영 논리적인 재판이거나 사법농단에 대한 강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로서, 보복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의 정황들을 명확하게 밝혀드리고, 이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함과 동시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 야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고 대법원장도 우리가 임명을 했는데, 현재의 사법부와 법원에 대한 의문을 우리 스스로가 제기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정당성의 그런 손상, 이 아픔도 여전히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나 집권을 하고 있는 측에서 대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길고 멀게 봐야 될 테고요. 그래서 답답함을 느끼고, 왜 이렇게 속전하게 못해? 왜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지 못해? 왜 그렇게 속전 왜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해? 라는 우리 측의 지지자들로부터의 답답함과 아쉬움과 성토와 비난은 온전히 그냥 저희들이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다른 한쪽으로는 정말 진정하게 대한민국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법 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발걸음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면서 개별적인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고, 혹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픔을 공유하고, 그러한 노력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알호를 치고 네. 덧붙였습니다. 네. 국민의 성원, 이런 대답은 말이에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대단하시네요. 네. 답변을 예상하고 아예 그냥 잘라버리시는데요. 그러면 그걸 제외하고 저희들의 노력이죠. 네. 참 힘들고 어려운 게요. 개혁을 예를 들어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개혁의 필요성들이 있잖아요. 사법 개혁도 있고, 교육 개혁도 있고, 경제 개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환경, 미세먼지며 우리 대한민국 고국의 상황 잘 알고 계시죠. 환경에 대한 훼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지켜나가야 할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공통 의식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씩 하다 보면 역풍과 반발이 일어납니다. 교육개혁을 예로 들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때문에 이주해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호주에. 너무 지옥 같으니까 경정으로 몰아놓고 줄 세우고 그 연령 또래에 누리고 즐겨야 할 그런 문화, 체육, 우정,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모두 빼앗고 오직 학업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비인간적인 교육, 이거 고쳐야 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고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냥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만 고치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궁극적으로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하고, 그렇죠? 어느 과정, 어느 대학, 예를 들어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목공인데 이 목공을 하면 나중에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니 부모님이 못하게 하잖아요. 국영수하게 만들거든요. 그걸 없애려면 목공을 해도 대우받고 충분한 사회적인 그런 또 경제적인 처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인상이고 주 52시간 근로제이고, 그리고 그 경제의 모순의 핵심에 있는 재벌에 집중되는 불공정한 경제 관행을 고치려고 이제 재벌에 대한 개혁도 실시하고 하는데, 그런 와중에 보시는 것처럼 막 부작용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지금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거리로 나서서 시위하죠. 반대쪽에서는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 올렸다고 주장을 하죠. 이거를 이겨내는 힘이 국민의 성을 빼러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난처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슈퍼맨과 배트맨과 스파이더맨과 저스티스 리그가 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마블과 그 노력, 그 힘을 도움을 받아야만 인간의 노력을 힘든 차원이 있어서 욕먹으면서 하여간 그래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일단은 이해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게 되고 왜 그런 주장과 요구를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우리와 다르고 도저히 뭐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 자체를, 그분들의 삶 전체를 부정하거나 비하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차별 없는 삶이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삶이잖아요. 그 안에는 박근혜 사면 요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분들은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요구가 실질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들이 그런 요구를 거리에서 하건 어디서 하건 그냥 그대로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호주에서 예를 들자면 그 글로벌 워밍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전기를 없애버립시다. 공정 다 파괴시켜 버립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전부 웃고 지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그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까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비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들의 그러한 주장이 현실화가 되어 버릴까봐, 그분들의 그런 주장이 점점점 힘을 가지고 더 커져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갈까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갈등과 혼란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촛불혁명, 촛불 시위를 통해서 국민이 만들어낸 민주정부가 도리어 권위주의, 독재, 비호, 친일 정권으로 돌아갈까봐 그걸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주장들, 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고 사면을 주장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러한 주장들이 확산됨을 더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해보고 그러면서 차이는 인정하되 그분들 역시 우리를 인정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리지 않는 우리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정치적 목표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그 무책임한 말씀 같기도 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제가 정치에 맞는 사람인가? 제가 계속 해야 하나? 매일매일 그 고민을 하면서 매일매일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으로 그거를 견디고 이겨가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인 거죠. 정치는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우리 평범한 시민들 중에 누군가가 맡아서 다른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생업들 때문에 바빠서 힘들어서 안 되시니까 누가 대신 우리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 그리고 감시, 그리고 의견의 결집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 저는 뭐 제가 자신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는 어떠한 집단이나 세력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 자신의 소신을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단지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대리자, 대표자로서 솔직하게 제가 능력이 모자라서 또는 뭐 이해가 부족해서 세상을 잘 못 읽고 민심을 잘 못 읽고 우리 시대 요구를 잘 못 읽으면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혼나고 다시 깨닫고 돌아오겠지만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우리 전체와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의도나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로서 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제 자리, 300분의 1이죠. 300명의 의석 중에 한 자리를 제가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적어도 저보다 더 타락하고 저보다 조금 더 사회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일할 사람 대신에 제가 여기 있다는 거.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제 공직 수행, 국회의원 신분의 유지에 가장 중요한 명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 저는 미련 없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더 뭘 하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요.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상 지난번 예를 들어 우리 전당대회였죠.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뭐 당대표 후보 이렇게 출마를 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런 목표가 있다면 나갔어야 됩니다. 제가 최고위원 선거든 나갔어야 돼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뭐 그런 말씀이 있길래 아예 그냥 SNS에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공개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실행을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 편을 만들어야 돼요. 제 세력을 만들어야 돼요. 최고위원 선거 나갈 때 기탁금이 몇 천만 원 듭니다. 예비 경선 컷오프 되지 않고 들어가면. 그걸 기탁해야 돼요. 그거는 일반 공직 선거와 달리 돌려받지 못해요.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는 선거를 수행할 때 수십억 원이 들거든요. 그 정도의 돈을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며 그런 돈을 감당하려면 누군가의 어떤 그 지원을 받아야 할 테고 지원을 받은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 제가 지향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저는 그거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로 타협하면서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세력을 만들고 그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 적당히 수렴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큰 정치인이 돼서 다음 단계 나아가야 될 텐데 그건 제가 지향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뭐 그런 뭐 특별한 지위 자리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열심히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깨끗하게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